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챕터 1의 물리학과 측정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일단 챕터 1을 해보고 두 번째 시간에 챕터 2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1장이 조금 일찍 끝나면 2장의 내용을 첫 시간에도 좀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우리 1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측정에 있어서 차원 분석이라든지 단위의 환산 그리고 유효 숫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1절에 하는 어떤 표준 단위에 대한 이런 얘기도 이제 여러분들 교재를 쭉 보시면 좋겠는데 시간을 가지고 교재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 강의는 아주 짧게 그리고 요점만 이렇게 밟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교재를 보아야지만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의 좀 현실적인 그런 얘기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교재에 있는 지식들은 책마다 수많은 지식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우리가 평생 동안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그런 지식들을 다 알 수 없는 그런 방대한 양인데 우리 이제 물리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인류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이는 항상 있기 마련이 되겠죠. 일단 여러분들은 이 지식을 완전히 흡수한다는 것보다는 지식을 흡수하는 방법을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이해한다면 훨씬 더 많은 지식들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생활화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어떤 이제 단위나 물리량의 기초 또는 이 표준에 관한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옛날 우리 이제 역사를 보자면 어떤 이제 마을 우리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전에는 마을과 마을 또는 어떤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 간에 통일된 어떤 도량형이나 단위 이런 것들이 완전 통일되어 있지는 않았죠. 그래서 어떤 마을에 가면 뭐 한 대, 두 대 이렇게 팔지만 또 다른 곳에 가면 뭐 100g, 200g 이렇게 이제 교역을 하는 곳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자기들만의 어떤 이 도량형이나 어떤 기준들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소통이 되지 않겠죠. 그죠? 한 개 달라고 했는데 두 개 주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한 개 달라고 했는데 한 통을 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교역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이것들을 이제 통일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통일의 기준은 이 국력이 센 나라였겠죠. 또는 인구가 많은 곳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이 잡혀갔을 겁니다. 이제 물리학이나 과학에서도 이런 기준들을 잡아가는 과정이 이루어졌었는데 1960년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국제 단위계 여기 보면 이제 SI라고 되어 있죠. 시스템 인터내셔널 그런데 이건 이제 프랑스 불어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자면 인터내셔널 시스템이 돼서 이걸 국제 단위계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대로 SI 단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SI 단위계에서는 이제 기본으로 7가지를 정하게 돼요. 7가지 기본이 뭐였냐면 미터, 킬로그램, 초 이거였죠. 이게 바로 길이와 질량과 시간의 기본 단위를 정하는 건데 이게 1미터는 얼마, 1kg은 어떤 질량, 1초는 어떤 시간인지 이렇게 이제 규약을 법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세 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온도에서는 켈빈을 기본으로, 전류에서는 암페어를, 광도는 칸델라를, 그리고 물질의 양을 나타낼 때는 몰이라고 하는 기본 단위들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SI 단위의 기본 단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가지고 속도나 뭐 가속도나 다른 무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단위를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게 되겠죠. 그런 단위는 유도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가 있고 유도 단위가 있고 이것들을 또 응용한 새로운 단위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단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길이에서 1m라고 하는 건 어떤 길이인지 1m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1983년 10월에 이게 이제 리뉴얼이 됩니다. 그래서 진공 속에서 빛이 299792458분의 1초 그래서 약 3억이죠. 3억분의 1초 동안 진행하는 거리를 우리 1m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은 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질량은 1kg을 정의하게 되는데, 국제 도량형국, 프랑스에 가면 있죠. 파리에 국제 도량형국에 보관되어 있는 백금 이리듐 합금 원기 그랬는데, 백금하고 이리듐 합금으로 만든 추가 있어요. 이 저울추 본래 이제 질량추겠죠. 질량추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종 모양의 유리 벨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 모양의 유리병이라는 얘기예요. 벨자를 거꾸로 두 개 덮어놔요. 하나만 덮으면 이제 그래도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이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놓고 진공도 만들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공기를 쭉 빼서, 아니면 뭐 이게 이제 부식되지 않게 일반적인 공기 대신 질소를 불어넣어 준다든가,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질소나 또는 뭐 아르곤가스 이런 거 넣으면 쉽게 산화는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 하나밖에 없겠죠. 그럼 이게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건 새로 만드는 수밖에 없겠지만, 그때는 또 과학자들이 모여서 정밀하게 이제 만들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구형이에요. 구형. 이게 뭐냐면 질량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새롭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 2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1kg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정의를 해서, 그 이제 플랑크 상수를 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현대적인 정확성에 맞게끔 1kg은 어떤 크기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교재는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교재가 다시 쓰여진 다음에 구판 이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나오는 교재는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바뀌어져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교재에 있는 거 좀 알아두시고, 시간은 1초라고 하는 시간을 재는데, 뭐 여러분 손목시계로 1초를 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확한, 전 세계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만들어진 가장 정확한 시계는 바로 원자 시계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구현된 시계 중에서. 그래서 이 원자 시계는 이제 세슘 원자를 쓸 수도 있고 다른 탄소 원자를 쓸 수도 있는데, 기준은 이렇게 이제 세슘 원자를 쓰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슘 133 원자로부터 방사는 이제 방출된다는 얘기겠죠. 복사 진동 주기라고 하는 건 뭔가 빛이 나오는데, 빛이 이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광학이나 전자파에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도 진동을 가진 전자파다 이런 얘기고, 이 전자파가 그 진동수가 몇 번 진동이 되냐면, 이거 몇이에요? 한번 세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그래서 약 92억 번 정도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하자. 그래서 정확한 이 진동수까지 다 체크가 돼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1초라는 시간을 재는 거죠. 시간을 계속해서 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호를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면, 인공위성이 다시 그 신호를 전파를 통해서 전 지구에 이렇게 이제 방출을 하게 되면 전체 지구가 동일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구가 계속 회전을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공위성도 지구를 자전하고 있죠. 그러면 특수상대성 이론이나 지구의 중력에 의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 시간이 사실은 다 똑같지가 않아요. 움직임에 의해서 그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속도와 중력에 의한 시간 보정을 또 해줘야지만 현대적으로 정확한 인공위성, 그 GPS의 신호를 오차 없이, 아니면 최소한의 오차로 우리가 이렇게 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공군 육군이나 뭐 어쨌든 군에 의해서는 아주 빠른 로켓이나 매우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무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GPS 신호가 필수적이죠. 지금 이 로켓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보정을 해서 원하는 타격 지점에 가서 명중을 해야지만 그 임무를 소임을 다 하는 건데, 이 시간과 위치에 대한 정확한 신호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로켓 분사를 통해서 원하는 지점에 가서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 건 어때요? 처음에 일단 발사만 하면 끝이었어요. 원하는 지점이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발사자의 그것을 기계를 운용하는 사람의 능력, 물리적인 능력 또는 기계적인 어떤 감에 의해서 이제 전쟁을 수행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컴퓨터가 모든 걸 대신하면서
그리고 그 정밀성 또한 매우 높아졌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계속 자료를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그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치와 시간에 대한 이 움직임 속도에 대한 위치와 시간의 진행하는 속도가 이 시간과 위치의 변화가, 즉 다시 얘기할게요. 위치에 따른 시간의 이 째깍째깍하는 이 속도가 사실은 다 달라요. 우리가 알기로는 내 시계, 네 시계 다 똑같은 시계니까 정확하다면, 시계가 정확하다면 다 동일한 시간을 갖게 되겠지만, 움직임 속도나 중력에 의해서 시간이 굴곡이 되고, 그게 이제 공간이 굴곡이 되고 시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한 차이를 다 반영을 해야지만 뭐 1m 이내에 완벽한 어떤 그 위치와 정확성이 담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순한 GPS가 그냥 단순한 GPS가 아니라 이 속에는 상대성 이론이 가미가 된, 보정이 된 그런 GPS가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이 그림이 바로 원자시계예요. 이게 이제 원자시계, 세슘 원자시계로 되어 있는데, 이 오차가 얼마라고 합니까? 오차가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게 제가 움직여야겠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자, 이 오차가 2천만 년에 1초가 안 된대요. 우리 한 100년도 못 사는데, 그 100년에 1초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1000년, 만년, 2천만 년입니다. 2천만 년에 1초 정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만큼 이 원자시계는 정확하다. 물론 앞으로 이거보다 더 정확한 시계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여기 1초라는 시간에 어떤 이 개념이, 정의가 또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 과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단위도 아주 정밀하게 그 시대에 맞게끔 계속 변모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2절에 물질과 모형 세우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수업 시간에는 좀 건너뛰기로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여기 이제 차원 분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물리학에서, 특히 우리 교재에서 일반 물리학에서 차원이라고 하는 건 단위, 아까 앞에서 얘기한 우리 길이냐, 시간이냐, 질량이냐, 어떤 양이냐 하는 걸 이제 그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속도라고 합시다. 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거리 또는 시간분의 변이인데, 속력이라고 할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1초당 몇 미터 지나가는가, 이걸 속력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속력의 차원은 뭐예요? 길이 나누기 시간의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응용 단위나 어떤 유도 단위의 그 물리값들은 그 차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넓이 보세요.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니까 그냥 길이 곱하기 길이가 되는데, 길이는 영어로 length가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 L로 쓰고 L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 다 길이가 곱해지는 거죠. 길이가 3번 곱해졌으니까 L의 세제곱의 차원을 갖는다, 또는 길이의 세제곱 차원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속력은 길이 나누기 시간, 가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 제곱의 차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원이 되는 거고, 이걸 단위로 바꿔보면 미터 제곱, 미터 세제곱, 미터 퍼세크, 미터 퍼세크 제곱이 되는 거고요. 미국의 관습 단위게 그랬는데, 이제 미국은 아직 이 미터나 세크의 단위가 그렇게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렇게 피트, 그렇죠? 1피트, 2피트, 뭐 또는 1마일, 2마일, 자동차 속도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일 퍼 아워 뭐 이렇게, 그죠? 시속 몇 마일을 달리는가. 우리 자동차 타고 빠르게 달리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달리잖아요. 근데 마일로 하면 70 몇 마일 뭐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다르죠. 그런데 이제 물리학의 또는 국제적인 이런 소통이나 이 교재 물리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SI 단위를 쓰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국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않은 미국 사람들은 이런 단위를 쓰게 되지만, 이제 교육을 받은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미터 퍼 세컨드를 쓸 수 있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단위를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미터를 써요. 옛날에는 미터를 쓰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뭘 썼었어요? 옛날에는, 그쵸, 뭐 한자, 두자. 지금도 우리 장롱 사이즈 셀 때 뭐야, 9자 장롱, 12자 장롱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파트의 면적도 평수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변모해 가고 있죠. 우리 뭐 100m 제곱 또는 70m 제곱 아파트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변화가고 있는데, 아직 이걸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고, 좀 현실에서는
아직도 33평 아파트, 뭐 40평대 아파트 이렇게 평형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아직 변화가 안 된 거고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차원 분석의 기본은 우리 이제 공식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x는 2분의 1 AT 제곱 이런 이제 공식이 있다고 치자면 알고 있다 치자면 이걸 이제 좌변은 x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길이가 되고 우변을 보면 2분의 1은 단순히 숫자이기 때문에 차원에는 들어가지가 않아서 AT 제곱을 해야 되는데 A는 가속도가 돼서 시간의 제곱분의 길이잖아요. 우리 앞 페이지에서 그렇게 봤었죠. 여기 보시면 앞 페이지로 다시 가보면 시간 제곱분의 길이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다시 이제 뭘로 곱해줘요? 시간의 제곱이니까 t 타임의 제곱으로 곱해주면 t제곱은 약분이 돼서 우변도 L이 나오겠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일단 차원이 같아야 뭐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정확한 공식이라면 좌변의 차원과 우변의 차원은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계산했는데 좌변은 길이가 나오고 우변은 속도가 나왔다. 그러면 이 공식은 잘못되어 있는 관계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예제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V는 AT가 차원적으로 올바른지 보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VAT는 각각 속력, 가속도, 시간을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이제 올바른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식은 간단한 식인데 실제 이제 예제로 우리가 이제 풀어보는데 의미를 갖는 거니까요. 그래서 V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우변에 있는 AT는 A 가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일단 차원이 동일한 차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을 수 있겠다는 얘기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기 2분의 1이 들어갈지 3분의 1이 더 곱해질지 이건 이제 모르지만 아직까지 이거 보기에는 차원은 일단 맞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게 다음 페이지에 1.4절의 단위 환산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단위 환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단위는 아닌데 인치 그래도 인치는 좀 쓰는 것 같아요. 1인치가 얼마입니까? 1인치 2.54cm입니다. 그래서 인치를 나는 센티미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여기 보시면 15인치는 그대로 일단 둡니다. 그런데 여기에 뭔가를 곱했어요. 그런데 곱해서 변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 똑같은 양이 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1이라는 얘기죠. 1. 그래서 이쪽 분모는 1cm고 분자는 어때요? 분자는 2.54c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분의 분자 그랬을 때 위에하고 아래하고 같은 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모와 분자가 같을 때 1이니까요. 1인치는 얼마예요? 2.54cm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걸 곱해줘도 변하지 않는데 요거 분자하고 분모하고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게 할 겁니다. 인치를 없어지게 하려니까 인치를 아래에 1인치를 써주는 거고 요거에 똑같은 양을 위에 분자에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인치는 약분이 되고 그래서 단위도 숫자처럼 동일하게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숫자만 계산해주고 센티미터 붙여주면 38.1cm로 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단위 변화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되고 자,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한 속력이 75마일/아워인 고속도로에서 38m/s의 속력으로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즉 속도 제한 속력을 넘긴 건지 안 넘긴 건지 알아보려면 요거를 요 미터 퍼 세크를 마일 퍼 아워로 바꿔주든가 아니면 마일 퍼 아워를 미터 퍼 세크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래서 마일 퍼 아워를 미터 퍼 세크로 한번 바꿔줘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미터 퍼 세크를 마일 퍼 아워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먼저 1m를 마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1m만 일단 38m 퍼 세컨드는 그대로 두고 여기 2를 곱해도 변하지 않는 건데 나는 지금 미터를 없앨 거예요. 미터를 마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미터를 분모에 써줘야지만 이렇게 약분돼서 미터가 없어지겠죠. 그럼 미터에 해당하는 마일수를 여기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1마일은 1609m랑 같다 했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약분해서 요거만 38 나누기 1609만 계산해주면 2.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일 퍼 세크로 계산이 되는 거고 자 시간도 이제 아워로 이렇게 바꿔줘야겠죠. 지금 1초를 1아워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요 계산된 요 값은 그대로
그대로 두고 시간을 바꿔줄 거기 때문에 시간이 근데 지금 분모에 애초에 가 있죠. 이게 마일 퍼 세컨드인데 1마일 나누기 1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가 이미 분모에 가 있으니까 분자의 초를 곱해줘야 분자와 분모가 약분이 돼서 없어질 거죠. 그러면 60초는 몇 분이에요? 1분이죠. 또는 1초는 60분의 1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모 분자 똑같은 값으로 일단 이렇게 곱해주고 단위 약분해주고 남는 건 마일 퍼 미니트로 마일 퍼 아워로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60 미니트도 다시 아워로 바꿔줘야지만 이렇게 이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은 사실 한 번에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 번에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2.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일 퍼 세크잖아요. 근데 세크가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 세크 원 세크를 위로 곱해주고 아래 분모에는 뭘 써줘요? 1초는 몇 시간인가? 그러면 1초는 3600분의 1 시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서로 곱해서 나오는 결과는 다름 아닌 이런 값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초하고 초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 여기 분모에 아우어만 이렇게 남게 되는 거고 나머지 숫자 이렇게 연산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의 속력은 킬로미터 퍼 아워로 얼마인가 그러면 이 지금 계산한 이 마일 퍼 아워가 이제 85 값인데 85 마일 퍼 아워인데 이거를 킬로미터 퍼 아워로 이제 바꿔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워는 그대로 있으니까 마일만 킬로미터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1마일은 1.60 이게 1.609네요. 그렇죠? 1.609 킬로미터 여기는 1609미터였죠.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여기 이제 그대로 1이 되는 거고 마일이 약분돼서 137km/h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위 변환을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5절인데요. 어림과 그 크기의 정도 계산 그랬는데 이거는 어림 계산하는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로 바로 이제 들어가 보면 평생 동안의 호흡의 횟수를 좀 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일단 평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좀 잡아야 되는데 뭐 대략 70년 또는 80년 뭐 아니면 대충 그냥 100년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그런데 70년하고 100년은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료가 필요하겠죠. 성인 뭐 평균 수명을 일단 잡고 그리고 한 번 호흡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좀 체크해 줘야겠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한 호흡수 곱하기 시간을 하면 호흡수만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할 때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써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수를 구하는 거죠. 횟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당 이제 횟수가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시간을 곱하면 여기 결과적으로 시간이 약분되고 이제 횟수만 이렇게 남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1초에 몇 번 뭐 숨을 쉬는지 또는 한 번 숨을 쉬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요거를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죠. 여기 보시면 1년을 이제 1년이 몇 분인가를 이제 바꾸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1년은 몇 분인가. 그래서 1년은 며칠인지. 근데 이거 근사적으로 계산을 했죠. 물론 이제 계산기가 있으면 365일 해도 되는데 내가 이 손으로 대충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1년은 400일 그리고 이 1을 또 없애주고 싶어요. 그럼 1일은 몇 시간? 24시간인데 이것도 근사적으로 25시간 그리고 시간도 없애주고 싶어요. 그러면 1시간, 1시간은 몇 분인지 이것까지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다 약분이 돼서 남는 건 분만 남겠죠. 그래서 약 60만 분 정도가 된다. 1년의 시간이 되는 거고 이 분수 즉 평생은 70년 정도로 잡는데 이게 1년당 60만 분이니까 2어가 없어져서 전체 70년에 해당하는 시간은 4천만 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호흡의 횟수는 1분에 한 10번 정도
그래서 시간을 약분해서 횟수가 나오도록, 그래서 약 4억 번 정도의 호흡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이제 감을 잡게 되면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호흡하는 수가 거의 약 5억 번, 그렇죠? 예, 이것도 근사적으로 뭐 4보다는 좀 5로 하면 약간 좀 더 중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근사적으로 약 5억 번, 러프하게 얘기하면 15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5억 정도의 5억 번 정도의 숨을 쉰다. 예, 이렇게 한 번 숨 쉴 때 우리가 1원씩 돈을 번다면 죽을 때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 거예요? 5억 원 정도의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나에게 한 번 호흡의 의미, 뭐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숨 쉬는 거, 야, 이게 1원인가? 1원, 그죠? 1원. 값어치로 이렇게 돈을 이제 경제적으로 매긴다는 게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돈하고 좀 현실적으로 매우 가깝잖아요. 100원, 200원 더 얼마인지 딱 알잖아. 이것처럼 한번 호흡하는데 1초 한번 호흡하는데 걸리는 그 돈의 비용이 뭐 1원이라면 평생 우리가 한 5억 원의 비용을 뭐 쓴다 또는 얻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있죠. 한 번 더 호흡하는 시간을 내가 더 갖고 싶다. 예, 그러면 돈을 내라. 얼마를 내겠냐? 한 번 호흡에 1원을 내겠어. 그 정도의 소원은 들어주지 않겠다. 누군가 이제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어요. 산신령이 있을까요? 요정이 있는데,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나 호흡을 10번만 더 늘리고 싶다. 그러면 돈을 내라. 그러면 10원만 주겠다. 그럼 여러분 소원 들어주겠어요? 예. 한 번 호흡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우리는. 그렇죠? 1호흡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우리 죽는 순간에 되면 이 짧은 시간이, 이 짧은 호흡이 엄청난 값어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언젠가 깨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한 5억 번 정도의 숨을 쉰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거의 의미는 근사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느냐. 그럼 당신이 하루 동안 걷는 거리는 대략 몇 미터인가 뭐 계산해봐라. 그러면 내가 평소에 뭐 1초에 몇 미터 정도 또는 1분에 몇 미터 정도 가니까 하루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걸 곱해서 전체 몇 미터를 가는지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개수를 계산하라 그러면 우리 몸의 부피를 대략적으로 뭐 원통형의 물체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예. 우리 몸을 이런 이제 원통형의 물체로 가정을 하고, 그러면 반지름 면적 곱하기 높이에서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몸 속의 세포의 개수가 단위 부피당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면 그 부피당 개수 곱하기 우리 몸의 부피를 이렇게 하면 전체 개수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로 다 구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림 계산도 좀 맞춰보고 1.6절에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효 숫자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 텍스트를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확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도 또는 정확도. 자, 정밀도가 0.1cm인데 앞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져 있죠. 그래서 콤팩트 디스크, 뭐 예전에 CD를 많이 썼는데 지금 DVD 쓰고 막 이러죠. 예, 이 어떤 반지름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이 디스크의 반지름을 측정하는데 정밀도가 0.1cm 플러스 마이너스 0.1cm라면 이 정밀도는 측정 기구의 정밀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로 측정하겠죠. 그럼 이 자의 정밀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0.1cm다. 즉 전체 0.2cm 구간은 좀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 중간 정도로 내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니까 1cm 더 클 수도 있고 1cm 더 작을 수도 있는 오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차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는 정밀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불확정도라고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불확정도가 0.1 플러스 마이너스 0.1cm이기 때문에 측정된 반지름이 6cm라고 하면 요거는 실제적으로 5.9에서 6.1cm 사이에 있는 값이 되겠죠. 자, 이 경우 측정하는 6cm, 측정된 측정값 6cm는 두 개의 유효 숫자를 갖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6하고 0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은 내가 실제 측정한 값이 6.0인데
정밀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니까 5.9에서 6.1 사이에 있죠. 그래서 5하고 9, 6하고 1이 다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여기 유효 숫자는 바로 significant figur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의미 있는 이런 개념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유효한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거고, 이걸 우리가 유효 숫자라고 하니까 이 6이나 0이나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5.9에서 6.1 사이라고 하는 소수점 이하 한 자리, 소수점 앞에 한 자리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6.0이라고 하는 측정값은 6과 0의 유효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나타낼 때는 6.0 플러스 마이너스 1cm라고 표시를 해주는 게 좋죠. 이 정밀도 또는 불확정도도 같이 나타내야지만 의미가 더 정확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유효 숫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잘 보시면 내가 어떤 어떤 길이를 특정했는데 이게 6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6.00cm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올바른 표현일까요? 이 자를 가지고 사용하면 이 자는 정밀도가 0.1cm이기 때문에 0.1cm보다 더 자세한 0.02, 0.02, 0.03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져요. 이미 오차는 이만큼인데 그거보다 작은 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필요 없는 숫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이건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효숫자는 오차의 정밀도, 오차의 소수점 이하 정밀도랑 같은 레벨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래서 6과 0만 써줘서 6.0이라고 써줘야지, 이걸 6.00이라고 쓰면 그 의미는 맨 아래에 있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정확한 또는 근사적인 의미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측정 기기에 대한 측정 기기의 어떤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만큼 유효 숫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0은 유효 숫자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0.03이나 0.0075에서 이 0들은 유효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단순히 소수점 이하 몇 자리인지를 나타내는 자릿수의 개념을 갖는 거지, 실제 어떤 특정한 크기 값을 갖는 게 아닙니다. 여기 6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6cm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거고, 0이라고 하는 건 0.9보다 크고, 이 5.99보다 크고 6.1보다 작은 9와 1 사이에 있는 값이 0이기 때문에 0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6이나 0이나 둘 다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여기 0.03이나 0.0075에서 0은 의미가 실제적인 크기 의미가, 측정 값의 의미가 아니라 자릿수만 나타내줬을 뿐이에요. 이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기 30cm의 길이의 물체가 있어요. 자, 그럼 30cm라고 하는 거 우리 미터로 표현하면 0.3m가 되고, 킬로미터로 표현하면 0.0003km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효 숫자가 몇 개예요? 일단 요거 볼까요? 이건 유효 숫자가 한 개입니다. 3만 의미가 있고, 요거는 유효 숫자 3이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효 숫자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이 앞에 있는 3은 유효 숫자가 확실합니다. 0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제 30cm의 3 값을 가리키게 되는데, 뒤에 있는 0은 이게 실제적인 0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0들은, 소수점의 근처에 있는 0들은 다 유효 숫자가 아니고, 일단 숫자 0이 아닌 숫자는 모두 다 유효 숫자가 되는데,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이 0은 유효 숫자가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죠. 1500g에서 뒤에 붙은 0들은 유효 숫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유효 숫자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이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거듭 제곱을 사용해서 표시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1.5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 그러면 1과 5만 유효 숫자, 여기에 써져 있는 1과 5만 유효 숫자고 나머지는 유효 숫자가 아니다.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하자고요. 1.50 곱하기 10의 세제곱 그램, 그러면 1, 50 모두 다 유효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표기법에서는 이렇게 10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고, 유효 숫자가 아닌 0들은 10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고, 유효 숫자인 0들은 이 곱하기 10의 거듭 제곱 곱해지는 앞에 이 숫자 안에 포함돼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유효 숫자가 4개다 그러면 1.500 곱하기 10의 3승 그램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과학적인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유효숫자의 정의 또는 유효숫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좀 얘기를 했고,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나 나누기 또는 덧셈 뺄셈의 연산을 할 때는 자, 이런 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양을 곱할 때인데 이제 곱할 때는 결과값의 유효숫자는 유효숫자의 개수는 곱하는 양 중 가장 작은 유효숫자의 개수와 일치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수를 가지고 결정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아래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r 제곱 이게 이제 원의 면적인데 파이 r 제곱 파이는 사실 파이는 정확한 값이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는 전자계산기에 파이를 그대로 가져와서 씁시다. 이제 6의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6이라고 하는 게 6.0 유효숫자가 두 개잖아요. 그럼 6.0 곱하기 6.0을 하는 게 그 제곱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하고 두 개 똑같은 걸 곱했어요. 그럼 유효숫자 어쨌든 두 개가 제일 작은 건데 그럼 결과값에도 유효숫자를 두 개만 써줘야 돼요. 이거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면 113.097이 나와서 두 개만 쓰려면 11 이렇게 쓰고 끝내버리는 이상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돼요. 1.1 곱하기 10의 제곱. 그죠? 그래서 유효숫자가 두 개만 나오도록 쓰는 겁니다. 만약에 유효숫자가 세 개다 그러면 어떻게 써줘야 돼요? 1.13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유효숫자 곱해지는 값들의 유효숫자는 두 개인데 앞에 있는 파이는 이건 그러니까 쓰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값으로 놓고 유효숫자에 우리가 유효숫자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적용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래서 6과 0 유효숫자 두 개, 6과 0 유효숫자 두 개니까 적은 건 그냥 두 개겠죠. 그래서 앞에도 두 개만 써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더하기나 뺄셈을 할 때는 결과값에서 소수점 아래 자릿수는 계산 과정에 포함된 숫자 중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가장 작은 것과 같아야 된다. 이 얘기는 좀 덜 정확한 것까지만 맞추자 이런 얘기예요. 덜 정확한 것까지가 유효숫자니까 그 이하는 더 정밀해야 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부정확한 정도 안에 레벨이 있는데 그보다 더 정확한 값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한번 계산해 보죠. 23.2와 5.174를 더할 건데 이게 다 유효숫자예요. 2, 3, 2도 유효숫자, 5, 1, 7, 4 모두 유효숫자인데 덧셈 뺄셈은 개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릿수를 쓰자고요. 그래서 얘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표현이 되어 있고 얘는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표현되어 있는데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만 정확한 거죠. 요거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는 한 자리는 사실 근사적인 값인데 그래도 의미 있는 값이기 때문에 2라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유효숫자에 포함돼야겠죠. 그러면 소수점 이하 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얘는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소수점 이하 한 자리 이하는 정밀도가 이미 담보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이미 근사적인 2인데 소수점 이하 한 자리가 이미 근사값인데 두 자리, 세 자리 아래에 있는 값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자계산기로 계산한 다음에 계산하면 28.374가 나오는데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해야겠죠. 그러면 28.3까지만 표시하지만 이 밑에 있는 자릿수에서 반올림을 해줍니다. 조금 더 그 정확성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28.4로 우리가 이제 매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그래서 계산기만 쓰면 이 계산기만 썼을 때 계산기는 28.374라고 나왔는데 그걸 답으로 쓰면 물리에서는 틀린 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28.4로 써주게 되는 거고 여기 아래 보시면 1.0001, 0.0003 됐는데 소수점 이하 4자리, 이거 소수점 이하 4자리죠. 그러면 4자리와 4자리니까 그대로 다 유효숫자에 포함이 될 테고 이거 1.002 마이너스 0.998 계산하면 0.004가 되겠죠. 또 소수점 이하 3자리 다 나와서 유효숫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는 유효숫자가 몇 개예요? 4개죠. 이게 유효숫자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이건 유효숫자 몇 개예요?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거 유효숫자 몇 개예요? 2개가 아니라 이 사이는 실제 0이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와 숫자에 있는 0들은 다 유효숫자입니다. 유효숫자 5개가 되는 거고 이건 유효숫자가 1개가 되는 거고 이거 유효숫자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자, 소수점에 걸쳐 있는 0들은 소수점에 이렇게 다 붙어 있는 0들은 유효숫자가 아니다.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해서 리뷰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해서 우리 1장의 얘기를 좀 맞춰볼 거예요. 이 카페
카펫 깔기 요거인데 여러분들이 이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여기 길이 너비 여기 딱 나와 있죠. 예, 길이 너비 곱하면 넓이 나오겠죠. 유수자가 몇 개죠? 4개. 이거 3개입니다. 그럼 방의 넓이는 유수자 작은 거에 맞춰줘야겠죠. 유수자 3개로 제한해서 써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2차원 1차원에서의 운동 우리 챕터 2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시간 좀 빠르게 진행했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뒤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유효숫자만 유념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죠. 자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